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계속 민주당은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강원도 경선 결과와 함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가 됩니다. 네, 앞서 열린 세 차례 지역 경선에서 3연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의 연승 행진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또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잠시 후 6시쯤에 이제 강원 경선 결과 그리고 1차 슈퍼위크 64만 명 중에서 한 75%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그 국민선거인단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지금 네 번째 선거잖아요. 지역 경선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보면 54%, 51%, TK는 51%였고요. 이낙연 후보 27%, 29%, 27%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이 추세가 비슷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충청도 결과를 보면 아무 후보도 충청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충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약간 여론의 흐름과 비슷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실제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온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64만 명은 사실은 누군가 동원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숫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충청과의 결과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실 7월 초에는 7인회라고 불리는 7명의 의원회는 아무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바람으로 하는 선거라고 봐서 예. 전 뭐 이번 64만 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64만 명 국민선거인단 가입을 자발적인 사람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캠프마다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말은 하는데 네, 그렇게 네. 크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캠프에서 다들 총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초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크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과연 반전의 카드를 보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반전의 카드를 위해서 하나 했던 것은 의원직을 사퇴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지금 아까 그 연설할 때 보면 예. 주로 주장하는 게 노련하고 내가 균형감 있고 깨끗하고 신뢰성 있고 안심할 수 있는 후보다. 예.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반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경선 전략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은 나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친문 세력을 결집하려고 했던 노선을 일관되게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계속 불안정한 후보고 문재인 후보다라는 네거티브로 일관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지금 사실은 별 반전을 안 했어요. 이 메시지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정도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배수지를 쳤으니까. 예. 근데 이제 크게 변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지금 64만 명 중에서 아마 이제 뭐 아까 대략 70%니까 45만 명 나올 텐데 네. 이제까지의 차이가 13,000표니까 뭐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50% 이하로 내려갈까? 아마 내려가도 뭐 간신히 내려가는 정도. 크게 지금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뭐를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낙연 후보의 전략에 큰 반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1차 슈퍼위크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충청 지역 경선에서 시작된 이 결과가 좀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던 것이 결국은 저는 큰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잠깐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확 빠졌다가 소위 말하는 사면 논란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처음에 경선 시작할 때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어디서 넘어왔냐면 호남에서 넘어오고 그러고 어느 쪽도 찍을 생각이 없다는 중도층에서 많이 이낙연 후보에게 붙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단답형이고 공격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뭐 지역 백제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논란들의 네거티브가 계속되니까 예. 이낙연이 누군지는 보이지 않고 이재명이 되느냐 마느냐로 싸움으로 가니 마이크가 계속 이재명 후보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딱히 본인의 포지티브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다른 후보들은 자꾸 어떤 정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캐릭터를 좀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김두관 후보나 박용진 후보는 그런 점은 실패했고 예. 검찰 개혁이 됐든 어쨌건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추미애 후보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약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경선 중간에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국회의원직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게 효과가 있는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직 사퇴는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네. 예.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정치적으로 모든 걸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의미니까 예. 지지층 보러 더 결집해달라, 더 뛰어달라 이런 메시지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지금 메시지로 나오는 게 예. 불안한 후보, 나는 안심한 후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지는 여전히 네거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가 바뀐 거지? 내가 정말 꼭 이낙연을 찍어야 될 이유는 뭐지? 이낙연이 왜 필승 카드지? 이거에 대한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두 1, 2위를 만약에 비교하자면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일단 그거는 먼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1위라서 그런지 큰 네거티브 공세는 없는 상황이고. 할 이유가 없죠. 예. 이낙연 후보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도덕성 계속 거론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그 둘의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네.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후보 입장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면 좋습니다. 어쨌건 계속 거론이 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알아듣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기본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낙연 후보는 그런 점에서 본인 정책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은 없고 내가 안정감 있는 후보다에 그치니까 이낙연 후보의 정책을 가지고 챌린지하는 사람이 없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의할 게 없으니까 계속 마이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는 그림을 극복 못한 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계속해서 이제 호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이제 호남 경선에서 좀 대반전을 노리고 있을 텐데 이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호남도 어떻든 본인이 가장 반전할 수 있는 근거지인데 그냥 호남에서 뭐 후보를 내고 호남에서 다음 대권 후보가 나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먹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 고민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기본 시리즈를 냈다고 한다면 예. 예를 들면 그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호남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남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낸다든지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되면 지금 수도권 중심 그리고 수도권을 대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남북권이 뭔가 자립적 경제권으로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호남에서 올라가다가 더 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는 네. 캠프 자체에서 호남에서 뭔가 기대를 쌓아나갈 만한 것들을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가지고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가기는 어려워요. 그 지금 네 번째 경선이고 오늘 그 슈퍼위크 1차 선거인단 표가 공개가 될 테지만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누적을 보니까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 1위를 하고 54% 정도, 이낙연 후보 2위 29% 정도인데 표 차이가 사실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만 몇 표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전체 선거인단 200만 명 정도인데 근데 퍼센트로 하면 뭐 53대 28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표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이게 추세로 봐야 돼서 그게 중요한 겁니까? 예, 사실 뭐 이제 언론에서 예. 야 이거 만표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번엔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예. 민심이라는 게 10% 20% 이렇게 쉽게 바뀌나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낙연 후보가 사퇴 선언하고 이제 배수진 친 이런 상황들이 쭉 지금 이미 지난주 월화에
이 슈퍼위크에 투표할 사람 투표를 마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결과랑 상관없이 나오는 결과라서 이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은 어디까지나 호남을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결과는 충청 결과랑 그대로 맞닿아 있을 거라서 저는 뭐 이 만표가 뒤집히거나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직표가 또 이번에 동원이 안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예, 예. 실제로 이런 전국적인 조직 선거를 하면 뭐 특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구마다 다 들어가서 이제 동네 분들을 만나서 하다못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전면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동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예. 이분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이 지난번 충청도에서 정세균 후보가 대의원을 대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당원들은 전혀 흐름이 달랐잖아요. 네. 예전 같은 동네 이 말씀들 잘하시는 대의원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게 이번 선거에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냥 여론의 흐름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여론의 흐름대로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오늘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좀 뒤집을 어떤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차는 13,000표뿐이 차이가 안 나요. 네. 예.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4대 28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어떻든 근데 이제 그 권리당원 중심으로 했던 투표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한 7, 8% 빠져서 한 45%로 내려오고 예. 반대로 이낙연 후보는 다시 7, 8%가 올라가서 한 35%까지 올라가서 한 10% 정도로 좁혀졌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음 호남으로 넘어가는 선거인다부터 큰 변화가 오겠죠. 예. 근데 하여간 지금 뭐 이렇게 여론 흐름들로 봐서는 예. 그 정도까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미세한 변화는 앞에 선거인단보다는 뭐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 특히 이제 뭐 이낙연 후보가 이제 사퇴까지 하고 그래서 예. 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폭 빠지고 이낙연 후보가 뭐 한 7, 8% 올라가고 이 정도로 해서 격차가 상당히 좁아지는 예. 이런 정도까지 나올까? 만약에 50%를 이재명 후보가 못 넘어도 뭐 고 이제 간신히 어간 정도 되는 예. 이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아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 다 거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1위, 2위 체제가 계속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10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그 개표 결과까지요. 근데 그러면 3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어제 TK에서는 10%, 14%인가요? 그렇게 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누적 순위가 3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정세균 네네. 후보가 좀 떨어졌고요. 오늘 3위는 어느 정도 표가 나와야지 의미 있는 3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튼 추미애 후보는 이번에 3위를 하면 흐름을 한번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정세균 후보로서는 3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지난번 충청 결과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다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임팩트를 굉장히 저는 선거인단에 미쳤을 거라고 첫 번째 보거든요. 충청에서. 예, 그렇죠. 예. 예. 충청에서의 과반수가 넘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도 개혁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재명은 이제 되는가 보다 싶어서 자신의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선부터 추미애 후보가 그걸 계속 지금 쌓아왔는데 예. 저는 이재명 후보랑 싸우지 않아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흘러내려가는 표가 좀 있을 것이다 하나.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들의 민심이 완전히 격리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정세균 후보가 여론에서 지지를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만든 상태에서 또 이루어진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추미애 후보가 3등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물론 이제 대구는 본인 고향이기 때문에 네. 또 표가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뭐 작은 차이로 나와 추미애 후보가 3등으로 올라갈 것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3위 추미애 후보가 계속 이어갈까요? 그 뭐 3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당내 경선의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제일 피해를 보는 분이 아마 정세균 후보일 겁니다. 예. 정세균 후보가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친화력도 있고 조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사실은 조직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게 스킨십을 하면서 표를 확장해 나가는 게 이전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버리는 예. 선거가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이 충남 대전에서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예. 사실은 그 지역의 양승조 지사가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저는 이번 선거인단을 놓고 보면 선거인단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각 캠프에서 예. 가입을 독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역량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가 조금 더 많이 앞서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이제 뭐 2등 반열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캠프가 굉장히 힘이 빠졌겠지요. 예. 그래도 뭐 3등은 정세균 후보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근데 이거 10분 앞두고 여쭤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날 물어보고 제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좀 약간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 요거 예, 예. 말씀하다가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 또 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 이것 때문에 또 맹공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퍼붓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왜 우리나라는 이 여성들과 고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들 의심을 하죠. 예. 어떤 고졸이 논객으로 나오면 구속이 되고 또 여성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뒤에서 누군가 조력하는 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 뉴스버스 최초 보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제보자의 증언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텔레그램이 있고 거기에서 현직 검사로부터 현직 국민의힘 후보로 파일이 전달됐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감찰을 통해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름이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네. 증거를 갖고 말하는 이 그림에서 제보자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제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조성은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공작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만난 시점이 7월 달이고, 그게 이제 이 취재가 들어가고 보도가 있기를 직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어떻든 박지원 원장이라는 분이 뭔가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술책에는 능한 분 아니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의 실제 관여에 의해서 고발 사주가 일어났다라고 뉴스버스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고 있지만 뉴스버스 쪽에서도 윤석열이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제보를 한 사람이 그 정말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정신없을 박지원 원장하고 저렇게 친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보도를 앞두고 만났다고 하면 뭐 꼭 지시까지는 아니어도 이 문제 가지고 상의했을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뭔가 했을 것이다. 박지원이 뭔가 공작을 했을 것이다. 이전에 예. 지금 예를 들면 검찰부터 예를 들면 판결문 지금 이제 사람이 들어간 원본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킥스를 가서 조회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조회받는지. 그러니까 수사가 다 안 되더라도 몇 가지 의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밝혀내면 이게 온 나라가 이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확인되는 연장선상에서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이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59분이니까 이제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가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그 개표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민주당 경선에 이제 반환점이 돌지도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뭐 1차 슈퍼위크 결과 이후로
일부 후보가 좀 사퇴할 가능성도 뭐 거론이 되는 것 같고 확정 연행 가능성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예, 조금 전에 이 얘기에서 좀 이어가면 이 조직 선거 이번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좀 쓸데없는 얘기이면서 중요한 얘기인데 후보들에게는 예. 지역 선거를 다니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동네에 가면 인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요. 철저하게 언택트 선거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 후보로의 입장에서 굳이 사퇴할 이유가 있는가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사퇴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예. 낮다고 보고요. 네네. 정세균 후보가의 거치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예. 사퇴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퇴한다고 해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단일화하는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왜요?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두 분 다 호남 분이시죠. 전남 전북이긴 하지만 예. 호남 후보가 호남 후보를 돕는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세균 후보가 호남 후보를 그러니까 즉 2등 후보를 도와서 합종 연행을 한다. 이런 그림은 저는 잘 안 그려지는. 네, 강원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 1차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51.41% 1위고요. 역시 1차 국민 일반당원 슈퍼위크의 선거인단 투표로도 51%가 넘는 투표율, 과반을 역시 계속 넘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적 득표율이 31.08%로 2위에 자리를 했고 3위는 추미애 후보입니다. 누적 득표율이 11.35%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는 4.27% 최종 누적 집계 결과입니다. 국민 일반 당원 투표 슈퍼위크 선거인단의 투표에서도 4% 정도를 받으면서 정세균 후보 4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박용진 후보 1.25%, 6위 김두관 후보 0.63%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전에 계속 이 결과 나오기 전에 두 분께 계속 여쭤봤는데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두 분 다 같은 예측을 해주셨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생각했던 거 정도 이상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후보가 따라갈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국면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물론 다음번 지역인 호남을 노려서 크게 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64만 명 중에 77.37%가 투표했다. 투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예. 즉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대략 지금 70만 명 정도 되는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 중에 호남이 20만 명 정도로 제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20만 명 내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투표 결과가 64만 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호남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가 하나, 그다음에 결선 투표로 갈지 말지 여부가 또 이제 하나의 관심사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결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결선에서 역전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도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어려워진 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등 간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서 결선에 가서 나머지 세 해를 모아서 뒤집겠다라는 것은 추미애 후보가 오늘 11%를 넘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권리당원들 투표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내외를 유지를 사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투표수를 보니까는 대략 한 11만 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후보랑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정세균 후보가 그 4위로 이렇게 팍 떨어진 것이 예. 그래도 호남에서는 그러면 이낙연 후보한테 몰아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만 놓고 따지면 대략 20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10만 표 차이가 벌어진 것을 메꾸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호남의 이제 그 권리당원들의 생각이 이전에 쭉 뭐 이전에 노무현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밀어줘서 확실하게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정권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익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 동정 내지는 뭐 지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겠지만 네. 예. 그 분위기가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넘어설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1만 표차 간단치가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대로 거의 대세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1차 슈퍼위크에서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결과 득표율 51.09%, 대세론 굳히게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1차에서 60만 명의 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세론을 굳힐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이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건데 문제는 계속 이제 추미애 후보가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11%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주변에 의원도 한 사람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본인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가는데 11%가 나온다는 것은 추미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중도층을 고려해서 그런 게 대한 입장을 최대한 좀 안 내고 있었는데 예. 이 지금 11%의 꽤 큰 덩어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짜게 될지가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그 생각이 부분도 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호남을 지나고 가면 오히려 지금 전체 본선판을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하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거의 50% 육박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는 40% 초반대나 30% 후반대에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선을 생각하면 예. 지금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내가 본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본선 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을 무디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아마 그 당내 경선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대략 아마 호남 순회 경선이 지나가면 예.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이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행보 자체가 본선을 겨냥한 행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는 이제 대세를 탔다, 상승세를 탔다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확신을 한다면 저렇게 이제 본선을 이재명 염두에 둘 후보 수밖에 말씀하시죠. 이재명 예, 후보입니다. 예, 예, 예. 본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여기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은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 그룹 중에서 굉장히 좀 강경 지지자 그룹에 대해서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죠.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관여층이고 지금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핵심은 정권 재창출로 보기 때문에 아젠다 세팅 자체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는 본선 중도층을 위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꺼낼 것으로 갈 텐데 예. 예. 어느 수준에서 이 조정을 하느냐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얼만큼 강하게 압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차 슈퍼위크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오늘 선거 결과에서도 역시 51%를 받으면서 거의 지금 두 분의 분석도 똑같았고요. 이 정도로 계속 그러면 다음까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지겠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뭔가 반전을 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지금 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후보들이 공격했던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그것을 공격하는 후보는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과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욕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왜 자기여야 하는지, 왜 이낙연이고 왜 정세균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상황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세를 탔다는 것,
밴드웨건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의원님 잠시만요. 따지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과반을 내주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러면 이게 대세로 쭉 굳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이제 10월 10일에서 뭐 거기서 결선 투표로 가면 15일쯤에 최종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지는 네네. 거잖아요. 과연 그 중간에 그럼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쭉 갈 것이냐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네거티브를 하고 싶으면 뭔가 네. 좀 권력형 규모를 키워서 비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상 전 큰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1, 2위 간 후보 차이를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19.9% 대략 20% 정도 수준이 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면 안정세니까 나는 그냥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러 갈래라고 빠져나가실 분들이 일부 얼마나 존재할 건지에 따라서 결선 투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캠프별로 전략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겠네요. 어떤 쪽에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결선 투표까지 가서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민주당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들어갈 것이라서요. 예. 예. 일단 저는 리스크를 오늘 크게 하나 줄였다고 보는 것은 방금 보신 기자회견에서의 그 이재명 후보의 태도. 예.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아. 고개를 크게 숙인 다음에 예. 민생, 성장, 공정 세 가지 하겠다라고만 말하고 특히나 이제 네거티브 질문에 대해서도 아들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잘 말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태도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과반 득표를 하면서 이제 승기를 잡아 나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겠습니다만 정권 재창출이라는 어떤 민주당의 큰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쏠리는 컨벤션 효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선거인단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이 권리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55.9%, 56% 나왔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권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득표와 관련해서는 이 밴드웨건 효과가 계속 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어떻든 이 전당대회라는 것, 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이라는 게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어야지 본선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원래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한 2달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략 지금 보면 이 상태로 가면은 추석 민심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민주당 경선은 끝난 거야. 예. 근데 이제 그때 국민의힘은 경선을 막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후보 선출의 흥행 효과는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지?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들이 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세가 굳혀진다는 그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으면 정말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심을 해야겠네요. 뭐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표가 오히려 국민의힘처럼 4강, 8강, 4강으로 좁혀가는 구조 같으면 네. 관심을 계속 유지하겠는데 예. 큰 덩어리가 오늘 발표돼 버려서 예.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죽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예. 정기의 국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오히려 여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더 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추석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경선 국면을 넘어가는 것은 뭐 막을 수 없는 일이라서 예. 그건 또 그거대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잘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굉장히 국민들 많이 궁금해할 것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또 재밌어질 텐데 앞으로 좀 전망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초미의 현안 중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 이제 그 공세가 들어온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실체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그걸 후보자한테 실제로 보냈느냐,
이 여부를 확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관여됐든 안 됐든지 간에 어떻든 국민의힘과 검찰 사이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공격의 거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진실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쉽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지들을 계속 높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정치적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이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실정을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만드는 과정들. 그래서 후보가 뭐 경선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과 동시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에 그러면 가장 큰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이제 야당은 국정원 관련된 공세를 펼치는 것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정원장은 아쉽게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정부 네. 질문에. 네. 뭐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효과적인 공세가 이루어질지 밥 한 번 먹은 것을 게이트로 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도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부동산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공세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부겸 총리가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이것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경선 결과 두 분과 함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또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